빚내서 집 사는 게 잘못됐다는 그 시각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빚내서 집 사요. 다만 그 빚이 과중하지 않을 그렇죠. 뿐이에요. 그렇죠. 예. 빚이 과중하지 않고 빚에 대한 부담 자체가 적정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상품을 나와주는 게 그게 좋은 나라인 거죠, 예. 사실은. 오늘도요, 서울대 환경대학원 김경민 교수님 모시고 해외 부동산 정책들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지 좀 살펴보면서 좀 더 우리나라의 쾌적한 주거 문화 또 부동산 안정책 이런 것들이 어떻게 도출될 수 있을지 좀 알아볼까 합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거부터 여쭤볼게요. 부동산 관련돼서 우리나라 세제가 정말 많이 바뀐 것 같거든요. 예, 예. 외국하고 좀 비교를 해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세제 바뀌지는 않죠. 그러니까 박근혜 정부부터 현재까지를 보면은 박근혜 정부 때 뭐 취득세 면제, 양도세 완화도 여러 번 했고요. 그다음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책도 나왔고. 근데 문재인 정권 되면서 이제 취득세 인상, 양도세 강화도 연도별로 또 계속 나왔어요. 예. 부동산, 종부세, 다주택 중과도 여러 개 나왔고, 종부세, 뭐 공정시장 가액 증가. 그러니까 종부세를 때릴 때 가격에만 때리는 게 아니고 가격에다 또 공정시장 가액이라는 거를 곱해요. 예. 근데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높이면은 세금이 더 나올 수가 있는 거니까 네. 요거 갖고 장난을 쳐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 되면서 이제 완전 또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렇게 세제를 갖고서 이렇게 자주 바뀌는 나라는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사실은요. 예. 세제는 그냥 본인들이 봤을 때 이 부분은 지역 커뮤니티에 쓸 수 있는 예산을 쓰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퍼티 텍스가 어떻게 보면은 지자체, 뭐 시티면 시티가 쓰는 거예요. 네. 국가가 다 가져가는 게 아니고 이게 그러니까 지방세예요, 지방세. 예, 예. 기본적으로 지방세여서 거기서 공립학교 선생님들 월급 주고 어쩌고 이렇게 다 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거 갖고 왔다 갔다를 장난을 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사실은. 예, 그래서 이렇게 세제를 갖고서 계속 그러니까 대한민국 국가인데 계속 네. 정부마다 뭐 취득세, 양도세 계속 바뀌면은 사람들이 어떻게 장기적 관점에서 우리가 경제 행위를 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렇게 네. 돼서는 안 되는 거죠, 사실. 네. 저는 그래서 일단 어떤 정책이든 간에 뭐 철학이 뭐 있다. 그러면 제가 그 철학을 동조하지 않더라도 국민들이 모두 동조하셨다면 저도 따라야겠죠. 그런데 이걸 계속 바꾸면 어떤 판단도 못 하는 거예요. 사야겠다. 말아야겠다. 이것도 못 하는 상황이니까 이게 참 아쉬운데 다른 나라는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네. 네, 세제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이제 어떻게 보면 준엄한 거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바꾸는 나라는 거의 없고요. 이 수요 측면에서 주택 금융 정책 같은 네. 것들도 LTV나 DTI 이런 것들도 쭉 가는 거지. 네.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나라는 없어요.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박근혜 정권 때 같은 경우에는 박근혜 정권 취임했을 때 부동산 경기가 안 좋았잖아요. 예. 그때 원래 그 전 정권에서 LTV 같은 경우에 50에서 60%였는데 70에서 80%까지 완화를 시켰다고요. 그죠? 네. 근데 갑자기 5년 후에 문재인 정권 들어오면서 이걸 또 50%대로 내려놨고 네. 윤석열 정권에서는 이제 특례보금자리로라든지 일부 그 수요를 진작하는 정책의 경우 또 80%까지 갔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서울 같은 경우에 중위값이 지금 10억도 넘었는데 예. 거기서 LTV가 80%로 하면 8억이면 자기 돈 2억 있으면 되는 거고요. 예. 그죠? 근데 갑자기 정권이 문재인 정권이었어요. 그럼 그때 갑자기 자기 돈이 5억이 필요해버린 거예요. 근데 갑자기 윤석열 정권에 또 자기가 돈 2억이 필요한 거고. 세상에 이렇게 왔다 갔다 나라가 어디 있어요? 주택이라는 게 그 인력 모은다는 게 얼마나 힘든 그렇죠. 겁니까? 예. 그래서 저는 딴 것보다도 빚내서 집 사는 게 잘못됐다는 그 시각 굉장히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네.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빚내서 집 사요. 다만 그 빚이 과중하지 않을 그렇죠. 뿐이에요. 그렇죠. 예. 빚이 과중하지 않고 빚에 대한 부담 자체가 적정하고 부담할 수 있도록 상품을 나와주는 게 그게 좋은 나라인 거죠, 예. 사실은. 예, 예. 예. 부동산에서의 가장 큰 특징 또는 장점이자 단점이 될 수 있는 게 레버리지예요. 예. 레버리지라는 게 자기 에쿼티, 자산이 얼마 있고 레버리지라는 게 자기 에쿼티 대상으로 해서 대출을 일으킨다는 거잖아요. 네. 전 세계 모든 금융회사 다 레버리지 일으켜서 그 부동산 산업에서 활동을 해요. 네. 어마어마한 기업들이 다 그렇게 하는데 예. 개인들이 왜 자기 풀 에쿼티로 그걸 해야 되는 거냐고요. 예. 지금 문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의 유형이 4개잖아요. 예. 그러니까 주택 있고 오피스, 그다음에 이제 리테일 상업시설, 물류창고인데 예. 리테일 상업시설은 완전히 박살이 났어요. 판매 시설은. 예. 그리고 이제 오피스 같은 경우에는 미국, 뭐 유럽 지금 공실률 20%이기 때문에 글로벌에서 관심도가 굉장히 떨어져요. 물류창고는 도시 외곽에 있어요. 네. 도시 안에 있는 건 주거 하나예요. 그래서 지금 뭐 미국 같은 경우에는 뭐 뱅가드, 뭐 블랙락 이런 데서 LLC 만들어서 단독주택들 막 사고 있어요. 예. 유럽에서도 뭐 블랙스톤 같은 데가 덴마크에서 어마어마한 주택들을 많이 샀기 때문에 월세가 폭등하기도 했거든요. 네. 즉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가능성이라는 거는 개인하고 블랙락하고 주택 시장에서 경쟁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미국은 지금. 예, 예. 그러면은 블랙락은 이거는 몇 천조를 갖고 있는 에쿼티를 갖고 있는 AUM이 어마어마한 회사잖아요. 네. 그 회사하고 아무리 부자여도 이 경쟁이 되겠냐고요. 그렇죠. 그럼 얘는 에쿼티도 있는데 레버리지까지 해서 대출까지 갖고 있어요. 예. 그럼 본인은 그럼 풀로 에쿼티 해가지고 이하고 경쟁할 수 있냐고요? 아니에요. 안 되죠. 그때는 결국은 레버리지를 활용하는 건 우리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예. 그래야지 이게 부동산 금융의 고도화란 거고, 다만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뭐냐면은 이게 자기 소득 대비 부담 가능한 거여야 되는 예. 거죠. 왜냐하면 부동산은 워낙에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레버리지 일으킨 건 너무나 당연하다. 예. 다만 위험 자산이기 때문에 투자하는 경우에 자기의 소득이라든지 미래 소득 같은 것들을 보고서 안정적으로 하라는 얘기죠. 네. 예. 그래서 이게 시각에 따라서 말도 안 되는 소리 아니야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근데 그게 정답인 거예요. 네. 예. 그 어느 누구도 100% 자기 자산 갖고 부동산을 살 수 있는 나라는 거의 없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 금융 상품이라는 게 이 사람들 자산이 많지가 않으니까 괜찮은 대출 상품을 만들어 주는 거예요. 사실 미국에서도 어떻게든 대출을 조금 껴서라도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게 만들려는 첫 번째 이유들 중에 하나가 그 사람들의 지속적인 소득 창출이 있어요. 그게 집값이 올라서 소득 창출하는 것도 있지만 미국의 주택과 관련된 연구한 많은 논문들을 보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주거지가 계속 바뀌는 사람들은 정부에서 제공해주는 기초적인 복지 혜택조차도 누리지를 못하는 겁니다. 무슨 소리냐? 미국의 많은 복지 혜택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우편 번호를 기본으로 해서 어딘가 발송을 하거든요. 아, 내가 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구나. 주정부에서 나에게 이런 걸 줄 수 있는 거구나. 아니면 나에게 일자리 지원을 이런 걸 해주는구나. 이게 주소지에게 연락이 가서 그걸 통해서 우리가 뭔가 수혜를 받게 되는데, 집이 없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집이 있는 사람들보다, 즉 내 자가에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계속 임대로 여기저기 돌아다니는 사람들이 훨씬 우편 번호가 유실돼서 어디에 거주하고 계신지도 확인이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 실질적으로 뭐 어떤 소득 수준이 같더라도 내 집에서 그냥 그 소득 수준이 있는 사람과 계속 임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을 비교해 보면 이 사람이 훨씬 복지 혜택도 잘 누릴 뿐만 아니라 주거가 안정되니까 교육이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해서도, 그리고 그 근처 커뮤니티에서 어떻게 보면 결속력이 좁다 보니까 우울증에 빠지거나 이런 확률도 많이 낮아지는 거죠. 그래서 미국은 일단 무조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장만하기 희망합니다. 그리고 그 집을 장만하기 희망하는데, 예를 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야, 집값은 앞으로 계속 떨어질 거잖아. 그럼 누가 집을 장만하겠어요? 안정적이고, 아, 나도 빨리 대출 좀 껴서 집 장만하고, 그리고 이 집값도 조금 뭐 적어도 물가 수준만큼은 쭉 올라가면 난 손해 보는 건 아니잖아. 이런 마음이 있어야 그 집을 장만하고 그 방금 말씀드렸던 긍정적인 혜택을 누리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 집을 그럼 장만하는 걸 내 돈으로 100% 할 수 있는 시점이 언제냐? 대부분 사람들 아마 50대, 60대나 돼야 뭐 어느 정도 자산이 있지 않나요? 그래도 못 사죠. 그래도 못 살 거예요, 진짜. 네, 그래도 못 사요. 그러면 결국 일정 부분 대출을 껴서 사는, 그게 어쩔 수 없는 선택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대출 상품이 안정적이고, 그리고 경제 상황 바뀌죠. 정부의 잘못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고 코로나19가 터질 수도 있는데, 그때도 국민들에게 약속했던 대출 조건, 대출 어떤 여러 가지 상환 그 스케줄, 이런 것들은 확정적으로 안정감 있게 줬으면 우리는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거든요. 목이 아파요.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택을 보유한다는 게 장점이 많잖아요. 네. 아까 말씀한 웰스 이펙트에 관련된 부분들, 자산 증식,
뭐 실현되지 않았어도 그 자산 증식을 본인들이 느끼고 그 다음에 소비를 한다, 소비에 영향을 준다, 그럼요. 소비를 증진시킨다는 건 너무너무나 많은 거고 네. 두 번째는 이제 커뮤니티 빌딩에 힘쓴다는 부분들. 임대로 사는 사람하고 자기가 그 소유해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은 그 주변 커뮤니티, 자기가 사는 커뮤니티에 대한 애증이 깊이가 다를 수밖에 그럼요. 없는 거예요. 나가서 빗자루라도 한 번 더 쓸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맨날 얘기하는 거 커뮤니티 빌딩인데 그 커뮤니티 빌딩을 하기 위해서는 뭐가 더 좋냐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렇기 때문에 주택 소유를 증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 다만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대상을 좀 명확하게 하자는 건 계속 우리가 깔고 가는 거죠. 중산층과 서민까지 가야 되는 거고, 이런 상품은 2023년 초에 나왔으면 그걸로 쭉 가야 되는 거죠. 이게 1년짜리 한시 상품도 아니고 네. 2년짜리가 돼서도 안 되는 거죠. 한시 상품이라고 하면 그때만 딱 몰리고 그 다음에 없어진다고 했을 때는 누군가는 사실 이때는 돈이 없을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그 한시적으로는. 예. 그 사람들은 또 상대적으로 또 피해를 보는 거라고요. 예. 그래서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게 맨날 여야가 또 맨날 바꾸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함께 그리고 국민의 컨센서스를 담아가지고 절대 안 바꾸는 상품이 쭉 나왔으면 좋겠어요. 네. LTV도 바꾸지 않고. 중요한 말씀 또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김경민 교수님 오신다고 하길래 공부하다가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쭤보려고 했거든요. 요즘 저는 해외 그 부동산 정책, 주택 정책들 많이 이제 살펴보고 네. 있는데 미국 정책을 하나 보니까 특이한 점이 있었어요. 미국이 주택 관련해서 주택 정책 관련해서 책정한 예산이 있는데 이 예산을 누구에게 쓰고 있는지를 살펴봤거든요. 그런데 절반 이상 되는 훨씬 더 많은 비중을 기주택자들의 안정적인 주택 보유를 유지하는 데 지원하는 금액이 더 크고 새로 주택을 구매하겠다는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금액의 비중이 더 작았어요. 기존 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요즘 경기 안 좋다며 이 사람들 결국 대출이자 못 갚아서 뭔가 갑자기 개인 신용불량자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시기에 갑자기 세제 혜택을 좀 일부 준다든가 이렇게 해서 그 유지를 할 수 있게끔 하는데 돈이 좀 더 많이 가고 신규 집 사겠다는 사람들에게 뭔가 페이버를 주는 뭐 보조금을 드릴 테니까 집을 쉽게 사세요 뭐 아니면 이런 거는 좀 비중이 적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게 딱 1년은 이해가 잘 안 갔거든요. 아니 새로 집 산다는 사람들을 더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제가 가진 가정은 두 가지인데 미국도 결국 그 선거를 해야 되는 국가니까 네. 이미 자가 주택 보유율이 60%를 넘은 선에서 집 가진 사람들의 유권자 표심을 더 신경 쓰는 게 아닌가. 그게 첫 번째 제 가정이었고요. 두 번째는 그 관련된 연구 보고서들 뭐 쭉 읽어보니까 이런 좀 참 비정한 보고서도 있더라고요. 쭉 조사를 해봤더니 미국에서 여러 직업군 중에서 특정 직업군 한 70여 개 가까이는 이게 이 직업군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을 구매하는 건 정말 불가능에 가깝다. 그러니 미국도 별의별 노력을 다해서 자가 보유를 더 늘리려고 애를 썼는데 아직도 60에서 65%선은 왔다 갔다 하거든요. 서브프라임 때만 잠깐 이래저래 올라갔다 다시 내려온 거죠. 그러니 자가를 소유한다는 걸 100%까지 못 가고 이 선에서 유지할 수밖에 없다면 집 가진 사람들에게 안정감을 더 실어주는데 돈을 쓰는 거 아닌가. 교수님 좀 설명 좀 해주세요. 예. 우선은 지금 구분을 해서 보면 좋을 것 예. 같아요. 지금 말씀하신 수요 같은 경우에 주택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있는 것이고 네. 주택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네. 미국은 상품이 되게 많아요. 주택을 살 수 있는 거에 대한 그 모기지 상품 같은 것도 되게 많고요. 예. 특히 생애 첫 주택, 퍼스트 홈 바이어에 대한 부분들도 있고. 네. 근데 이제 그건 주택 소유를 증진시키는 부분이고 이제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미국에서 바우처라고 하는 거, 우리나라는 주거지원비인데요. 예. 주거지원비가 프로그램이 어떻게 보면 좋아요. 그 말씀 뭐냐면은 미국은 뭐 지역마다 임대료 수준이 다를 거잖아요. 네. 뭐 아리조나에 있는 뭐 그 털사 뭐 이런 데서 굉장히 작을 거고 예. 맨하탄은 굉장히 높을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은 모든 지역에 대해서 중위 수준의 임대료를 계산을 해요. 그것도 이제 원베드, 투베드 다. 네. 뭐 3베드 이상 이런 식으로. 그다음에 개인이 그 지역에서 뭐 소득을 창출한다고 하면은 30%까지는 그 임대료를 주거 비용을 쓴다고 가정을 해요. 예. 즉 제가 만약에 5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네. 김경민이라는 인간은 1년에 1,500만 원은 무조건 자기가 임대료로 쓰던 모기지로 모기지 쓰던 이자 부담을 내던. 그렇게 네. 가정을 해요. 근데 그 지역에서 알고 봤더니 중위값의
임대료가 1년에 2천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면은 네. 저는 1,500만 원 제 돈 내고 미국 정부에서 500만 원을 그거를 주거지원비로 줘요. 예. 그럼 만약에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인컴이 만약에 5천만 원이 아니고 3천만 원이라고 하면은 30%를 내야 되는 거잖아요. 네. 900만 원까지 자기가 내고 정부가 1,100만 원을 줘요. 그러니까 정액제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률이에요. 예, 사실은. 예, 예. 이 프로그램이 굉장히 선풍적이었어요. 사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은 뭐 다른 것들하고 연결이 되는데 이런 식으로 나온다고 했을 때 이게 사실 공화당 쪽에서 맨 처음에 지지했던 프로그램이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렇게 하면 사람들한테 모빌리티가 생겨요.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했던 프로그램은 뭐냐면은 그 퍼블릭 하우징이라고 해가지고 우리나라처럼 LH, SH 하우징 그냥 빡 져버리는 거예요. 예. 짓고 너희들이 가서 살아. 임대료는 굉장히 싸. 네. 이게 아니고 우리가 당신들한테 사회에서 돌아다니면서 모빌리티 기회를 줄게. 예. 그래서 그런 다음에 나타난 게 바우처 프로그램인 거예요. 네. 바우처는 근데 모든 어떤 집도 다 바우처 프로그램을 받는 건 아니고 바우처를 받는 집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동네에서 자기 소득 대비 주거 비용비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고 네. 저쪽 동네 가면 이만큼도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 이 프로그램이 너무너무 인기가 있으니까 사실은 그 미국 허드 우리나라 국토부 같은 데서 절반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재정 비용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주택 소유에 대한 부분이 있고 주택을 소유하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지원금이라는 게 사실 어마어마해요. 그렇군요. 그래서 사실 조지 부시가 이거 약간 좀 손보려고 그랬는데 예. 이것도 워낙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결국 못했어요.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어떻게 보면 집을 갖지 못한 사람들에게 안정적인 주거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그 제도가 30% 룰이라는 나름대로의 기준을 바탕으로 유지가 계속 되고 있었군요. 그렇죠. 자기 임금 30% 내고 그 중위가 임대료와의 차이를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중위가 임대료가 완전히 폭등해 버리면 국가 재정 부담이 같이 올라가 버리는 그렇군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보면 되게 정부가 좋은 프로그램을 짠 거죠. 그렇네요. 예. 이제 그게 이해가 좀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미국 유권자들은 아니 이렇게 지금 지원을 하고 있는 정권들을 계속 심판을 안 하고 있나 했는데 다른 형태로 지원이 있었군요. 예. 이런 것들도 좀 우리나라가 좀 보고 배워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럼요. 우리는 네. 지금 정액으로 하잖아요. 네. 20만 원 이렇게. 네. 근데 그렇게 되면 주거 월세가 지금 대폭등했잖아요. 네. 그럼 결국 이 사람도 쫓겨나는 거예요. 재정 부담이 되더라도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했지만 이번 노벨 경제학상의 취지란 건 포용적 경제제도잖아요. 네. 그러니까 포용적 경제제도를 좀 더 강화해야 돼요. 지금부터. 네. 네. 저희가 교수님 만나서 이렇게 나름대로 좀 불편할 수는 있고요. 귀에 거슬릴 수는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언젠가 이거 해결해야 될 이슈에 대해서 이렇게 솔직담백하게 얘기는 하는데 전 또 걱정이 돼요. 우리 교수님 괜히 박 교수 지난번에 출연하고 나서 봤더니 또 상승론자 2명이 얘기하고 앉아있다 이 소리 들을까봐. 하여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에 교수님이 저희 라디오 출연하셨을 때 그런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났어요. 학자가 하는 일이 그냥 사실을 얘기해야 되고 불편하지만 지적을 해야 되는 게 학자가 해야 될 일 아니냐라는 말씀 해주셨던 게 기억이 나는데 그래서 한번 이런 주제로 말씀 나누시면 어떨까 부탁을 드렸는데 흔쾌히 또 응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우리 교수님 또 우리 욕만 먹어서 또 기분 좋은 건 아니잖아요. 다음에는 좀 우리 부동산에 잘한 점이 혹시 있으면 그런 칭찬도 좀 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에는 그럼 칭찬하는 날로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나와주신 서울대 환경대학원의 김경민 교수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